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2022년도 이제 2023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시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초등교육과정 A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모두 8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이제 과목별로 하나씩 거의 끝낸다고 보시면 되고, 과목이 이제 총론, 창체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고, 다음에 바지슬까지 하게 되면 과목이 되게 늘어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중이 좀 이제 많은 과목들을 한 주에 하나씩 하게 되고, 나중에는 비중이 좀 적은 과목들을 합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국어를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수학 하게 됩니다. 얘를 다 11점, 80점 만점 중에 11점, 11점이니까 8분의 1이 넘으니까 엄청난 배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3주차에는 사회 9점, 다음에 4주차에는 과학 또 9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다음에 5주차에는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여기 안전한 생활, 다음에 통합교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도덕까지. 그래서 도덕이 이제 4점이 되겠고, 총창 합하면 총창통 다 합하면 이제 7점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3, 4월에 강론반이 또 있게 됩니다. 3월부터 이제 7월까지 강론반이 있게 되는데, 강론은 없고 요걸로 다 끝내고, 도덕도 강론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1, 2월에 요거 들으면 이제 점수는 다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주차에는 실과 체육을 합쳐서 공부를 하게 되고, 7주차에는 미술, 그다음에 음악 이렇게 이제 합쳐서 하게 되고, 8주차에는 영어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게 가장 앞에 이제 있어가지고 다른 과목들을 이렇게 다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몇 시간에, 다음에 국어는 이렇게 가르쳐,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는 것이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과목들하고 성격이 약간 달라서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는 총론적인 내용보다는 강론적인 내용, 즉 교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어느 정도 교과에 대해서 파악이 된 다음에 이제 총론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총론을 뒤에 이제 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수사과를 먼저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정리하고 나머지 과목들을 정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것은 지금 이제 강의 시간을 2시부터 뭐 7시 정도, 6시 정도까지 이제 잡아놨는데, 어떤 것들은 조금 6시보다 일찍 끝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 과학은 같이 9점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보다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강론, 즉 뭐 차시에 어떤 거를 공부하고, 다음에 차시를 준비물을 준비할 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시시콜콜하게 이제 나중에 배우기는 그런 강론에서도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지만, 과학의 본성이랄지, 과학의 탐구 기능이랄지, 그다음에 과학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6시간을 지나서 한 7시, 8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과목별로 나누는 거라서 평균적으로 강의 시간을 이제 정해놨는데, 과목별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유격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 2월 이론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 교육과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육과정. 우리가 보통 내셔널 커리큘럼 해가지고 CU 이렇게 표시하죠. 커리큘럼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이제 공시된 문서로 남아 있는데, 그 문서를 이제 그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수업 모형 있잖아요. 각 과목마다 어떤 내용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수업 모형을 쓰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학자들이 마련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모형이 국어과의 수업 모형이 다르고, 수학과의 수업 모형이 다르고, 사회과의 다르고, 과학과의 수업 모형이 다 다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초기에 교육과정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수업 모형이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업 모형을 시험 문제 내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니까 또 안 해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업 모형이 이제 중요한 내용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근간으로 잡아서 수업 모형으로 이제 틀을 잡아서 시험 문제가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내용,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수학에서 프로이덴탈이랄지 또는 브루너랄지 뭐 삐아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용어들, 이런 용어들을 이제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사회과 같은 경우는 뭐 고차적 사고력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텐데, 비판적 사고랄지 창의적 사고랄지 또는 의사결정력이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이게 쭉 공부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론만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3, 4월에 3월부터 7월까지는 동일한 순서로, 비슷한 순서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책에 이제 어떻게 그 제본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순서로 이제 강론반이라고 해서 실제 반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실제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도서를 보게 돼 있어요. 지도서. 그러니까 지도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큰 이제 종이에다가 이쪽과 이쪽에 이제 교과서 축세본을 이렇게 놓고, 이 교과서를 가르치려면 여기에서 쭉쭉 하면서 교사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요거 할 때는 유의사항이 뭐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과서도 보고 지도서도 봐야 되지만 지도서 안에 교과서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지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교과서와 지도서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실제 시험은 이쪽에서 한 30%가 나오고, 이런 지도서 요거를 강론이라고 해요. 실제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강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강론에서 한 70%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한 2개월 동안, 얘를 한 5개월 동안 공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초등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강론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얘는 이론반을 뭐라고 그러냐면 총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총론을 헷갈려 하는 게, 이 교육과정 총론과 여기 총론은 다른 의미예요. 교육과정 총론은 전체 과목들의 시수라든지 유의사항들을 이제 시간표로 또는 일정표로 쫙 마련해 놓은 것을 말하고, 보통 사람들이 총론과 강론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할 때 총론은 국어과 내에서 뭐 수업 모형이랄지, 그다음에 국어과의 여러 가지 쓰기지도 또는 인문기 문자지도 또는 문법지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론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라서 약간 다르다. 그래서 여기 총론과 여기 총론을 약간 구분해야 되겠고요. 우리는 총론 창체 통합교과를 공부하는 것은 5주차에 공부하고, 지금부터 1, 2월은 각 교과의 총론, 즉 기본 이론이 되는 수업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이론이 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3, 7월에서는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모형을 알았으니까 그 수업 모형이 실제 국어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어떤 수업 모형이 적용되고 위에 있는 이제 요소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이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인풋이 저장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아웃풋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아웃풋 시험 보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먼저 한 번씩 풀어보고, 그다음에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살펴보고,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과 11월에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라는 것이 이제 완전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 연습을 몇 번 하고 나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할 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많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렇죠. 실제 옆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초등도 가르치고 이제 중등도 가르치는데, 중등은 기본이 30대 1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소수가 붙어요. 근데 이제 초등은 물론 옆에 불합격한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붙는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붙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이 이제 커리큘럼대로
바쁘게 이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강의만 밀리지 않는다면 합격하는데 뭐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커리큘럼 자체를 너무 버거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4학년 때 공부하면 4학년 때 이제 실습도 좀 있고, 다음에 같이 학과 공부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2학년 때부터 시작하기도 하는데, 물론 3학년 때나 2학년 때 시작하면 이거를 편안하게 이제 볼 수 있어서 한 번 한 거니까 4학년 때는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4학년 때라도 마음을 좀 굳게 먹고 학과 공부 내신이니까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남는 거니까 중요한데, 그거 말고 남는 시간에 강의를 쭉 해가지고 한 번도 밀리지 않는다, 이 정도만 된다고 하면 뭐 시험에서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여러분 선배들이 다 불안해했지만 다 인지상정이었고, 시험을 앞두고 하나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란 없죠. 저도 이제 09년도에 임용시험을 봤잖아요. 초등 충북으로.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할 때 수석이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1등을 받아놨죠. 그러니까 20점 만점을 다 받아놓고, 근데도 떨려요. 1차 시험도 제가 엄청 잘 봤어요. 근데도 또 떨려. 2차 시험 보고 3차, 그때는 3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1등 하는 사람이라고 안 떨리는 게 아니에요. 떨린다는 거는 되게 당연한 것인데, 꾸준히 공부하기만 하면 우리 시험은 다 붙는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초등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라잡이 A와 길라잡이 B. 길라잡이 초등교육과정 길라잡이는 이론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론 서머리라고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과서하고 지도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도서 하나만 이런 두께예요. 하나가 이런 두께니까 이거를 국어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가 12권 하면 막 이 정도 된단 말이죠. 이 정도 진짜 이 정도 분량인데, 볼륨이 이거를 다 이제 짊어 다니면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약간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서머리니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3월부터 7월에 제공되는 지도서 강론반이 있어요. 지도서 강론 이제 완전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수강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니까, 만약에 저희가 국어과는 이것만 봐서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보면 되고, 이제 사회과, 보통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국어는 안 어려워하고 사회과나 과학, 음악과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제 폐쇄 강의로 찍어놓고 여러분한테 지도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하니까 필요한 과목만 수강을 하시면 기본 길라잡이하고 그다음에 강론반의 서머리 요걸 가지고 이제 기본은 잡고, 다음에 필요한 과목을 살을 붙이게 되면 시험에서 완벽하게 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주 동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4가지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국어과 이제 처음 하게 되는데, 국어과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이론반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이니까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에 보시면 preface, 서문이 있습니다. 초등교육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물음인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물음에 대한 길라잡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이제 주체들이 있잖아요. 교육의 주체가 누구야? 교육의 주체는 교사죠. 그 다음에 학생도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객체라고 보고, 하여튼 사람 인적 구조가 있으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다음에 교사라면 어떻게 가르치고, 막 주입식으로 전기 충격을 주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다음에 trial and error, 다음에 그러니까는 시행착오로 거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귀납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연역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또는 우리가 국외음악을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거를 왜 가르쳐야 되는지 설명 없이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게 되면 사람이란 이제 기계가 아니어서 항상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질 때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공부해야지 초등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어떤 내용까지 가르치냐, 인수분해는 안 가르치고 분수의 덧셈은 가르치는데, 어떤 것들은 가르치는지를 정해놓은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어떤 것에 대한 해석, 이거를 왜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제 지도서 총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얘네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분모 분수의 덧셈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이 지도서 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등교육에 대해서 무엇,
왜 어떻게를 가르쳐야 되는지 답을 주는데, 일단 국가의 문서적 교육과정, 국가 문서가 있어요. 이제 카이스 R2.KR 하면 교육과정 평가원 있잖아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이제 접속을 하면 거기서 사이트를 하나 연결해 줘가지고 교육과정이 역대 쫙 있어. 45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국가 교육과정을 고시하잖아.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교사들하고 함께 교과서를 개발하죠. 그럼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애들한테 가르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이 what이 들어가요. what. 무엇을 가르쳐라. 초등학교에서는 피카소의 요거는 가르쳐도 되지만 뭐 샤를의 이거는 가르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가 개발이 되고 나면 지도서에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이거는 왜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지 Y에 대한 설명을 해요. Y에 대한 설명. 총론에서요. 지도서 총론에서. 이거는 교육과정 총론이 아니라 지도서 총론에서. 그 다음에 지도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교사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교과서는 스튜던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지도서는 티처를 위해서 만든 거야. 티처스 가이드잖아. 그래가지고 교실에서의 교수학습이 티처와 스튜던트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지도서에 나와요. 그것이 이제 강론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서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지도서를 딱 반으로 나눠서 앞부분에는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나와. 그다음에 뒷부분에는 1학년 1학기 1단원 1차시는 이렇게 가르치고 2차시는 이렇게 가르치고 3차시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what, why, how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문서가 이 교육과정은 문서잖아. 실제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실천으로 바뀌는데 그 문서를 실천하는 사람, 실천적 교육과정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티처다 이 말이지. 그래서 티처 시험에서는 교육과정과 교실에서의 수업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왜 가르쳐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시험에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지도 물어봐. 어디서? 2차 시험에서. 근데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뽑는 임용시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그다음에 교과서, 지도서에 대한 이해도 1차 시험과 실제적인 교수 능력 2차를 평가하게 된다. 결국 국가교육과정과 지도서에 대해서 안목이 있어야지 1차를 합격할 수 있다. 왜? 교과서는 다 지도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가교육과정은 아이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되게 선언적으로 추상적 함축 진술로 아주 이거 가르쳐, 수와 연산 가르쳐, 그다음에 이분모모세 덧셈 가르쳐, 여기까지만 하지 이거를 시시콜콜 뭐 이게 분자가 어떨 때 뭐 뒤에 있는 수의 배수일 때 뭐 이런 거는 시시콜콜하게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선언적으로 해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도서의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러한 교과 내용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어. 간략하게. 근데 국가교육과정의 지도서가 완벽하게 맞물리면 좋겠는데 지도서가 또 그거를 완전하게 설명하려고 보면 너무 또 분량이 많아가지고 또 필수적인 것만 놓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각 과목별 영장, 제가 이제 국어 안에 챕터 0, 챕터 1 이렇게 있는데 챕터 0에서는 뭘 집어넣는 거냐면 교육과정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교육과정 원문. 그 다음에 교육과정 원문을 풀이하기 위해서 지도서 총론에 있는 내용을 덧붙이고 지도서 총론이 약간 부족하거나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지도서 총론도 두껍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교과 교육론의 내용을 이제 발췌해서 여기 서머리 여기 길라잡이에 집어넣었으니까 그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왜 가르쳐야 되는지 이 내용들이 왜 선정되게 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지도서 강론에서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된다고 했잖아. 총론은 Y에 대한 설명이고 강론은 How에 대한 설명이라서 총론은 교과교육론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강론은요. 교과 내용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용학.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초등학교급에서는 당연히 교과 수준의 내용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기 때문에 교과 교육론의 내용이 높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교과 내용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이 보게 돼 있다. 근데 그러면 지도서를 그냥 보면 되지 왜 길라잡이를 끄집어냈느냐? 보시다시피 교과 교육론의 내용은 국정이나 검정지도서의 총론 부분에 잘 대시되어 있지만 실제 임용시험에서는 지도서 앞에 있는 총론을 넘어서는 문제가 나와요. 즉 총론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 수학과에서는 지도서 총론에 수학 교육학자들 있잖아. 아까 나왔던 삐아제니, 브루너니, 스캠프니 이런 사람들이 지도서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시험에서는 무조건 한 해에 한 명의 수학 교육학자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지도서 총론만 보다가 당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수학교육학 신론이나 또는 초등 수학 교육의 실제 이런 책에서 가지고 와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드는 길라잡이는 지도서 총론에 있는 내용 플러스 교육론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도서에서 미흡하게 다룬 내용을 보강해서 정리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시중에 있는 지도서 총론을 보는 것과 다음에 교과 교육론 교재를 보는 것을 더 넘어서서 다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셨을 때는 1, 2, 3, 4학년 때 뭘 보게 되냐면 지도서를 직접 보기보다는 뭐 국어과 교육의 실제 뭐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과 교육론 교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교과 교육론 교재도 국어과만 해도 이만해 박이정에서 나온 거. 이걸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을 제가 이제 압축시켜서 여기에 놨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그 대학교에서 교과 교육론 교재로 쓰는 것들을 따로 이제 정리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서는 어차피 나올 뿐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게 이제 A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총창통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국어과로 들어가게 되려고 합니다. 국어과로 들어갈 때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있잖아요. 영영장 챕터 0은 각 과목에서 뭘 한다고요? 교육과정을 한다고요. 얘는 문서적 교육과정이라고요. 근데 이 문서적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험에 나온 부분. 그래서 이 책에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날개 부분이 있어서 이 날개 부분에 뭐가 표시돼 있어? 기출이 표시돼 있어.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딱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기출 표시가 돼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 여기다가 이제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맨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 문서적 교육 과정이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 지도서 총론과 또는 총론 말고 부록이라는 것도 있는데 부록도 역시 총론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총론과 강론 나눈다면. 그다음에 플러스 교과 교육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문서적 교육 과정을 받침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과 수업 모형은 보통 다 1장에 배치가 돼요. 1장에. 수업 모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밑에 있는 내용은 과목마다 달라. 그래 가지고 국어과는 모두 챕터가 이제 9개의 챕터가 있는 거예요. 00 챕터부터 08 챕터. 근데 수학과는 또 챕터가 아까 보시다시피 챕터가 이제 4개밖에 안 돼. 교육과정, 교육론, 수학교육이론, 다음에 수업 모형 딱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사회과도 7개, 과학과는 더 많아서 10개 이렇게 해요. 근데 기본은 다 뭐다? 00장 국가 교육과정부터 보게 된다. 국가 교육과정은 뭐 몇십 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몇 페이지 정도까지 과목마다 분량이 다르거든요. 근데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어과 한번 보면 다음부터는 좀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00장부터 이제 보면서 국가교육과정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 00장이죠. 국가교육과정. 이제 국어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성격 있죠. 성격. 다음 페이지 보면 목표.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이거를 엄청 많이 넘기면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렇게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성격, 그다음에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렇게 이제 4개의 챕터로 나와 있는데 보통 모든 교과마다 성격은 그냥 한 페이지, 목표는 반 페이지. 짧아요. 내용 체계는 과목에 따라 다른데 어떤 거는 이제 한 페이지짜리도 있고 국어과 같은 경우는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이 한 몇십 페이지, 한 페이지부터 수십 페이지까지. 교사학생 평가 방향은 한 페이지에서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분량이 이렇게 돼요. 그럼 뭘 하는 것이냐? 성격은 국어과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향해, 지향점을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국어과에는 이런 영역이 있어, 개론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목표는 다시다시피 국어과를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를 다 이 교육과정 공부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학생이 돼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몇 줄 안 돼요.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죠. 내용 체계. 내용 체계라고 하는 것은 1학년 때는 뭘 가르치고 2학년 때는 뭘 가르치고 3학년 때는 뭘 가르치고 이렇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쭉 해놓고 다음에 아이들한테 전체 교과 목표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성취 기준이라고 해요. 성취 기준은 이것이 나중에 뭐야? 성취 기준 자체가 나중에 단원 목표가 돼. 단원 목표는 또 뭐 될까? 차시 목표가 되겠지. 그래서 차시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성취 기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목표니까 여기 총괄 목표, 큰 목표 아래에 작은 목표가 있다고 보면 돼. 그걸 성취 기준이라고 불러. 스탠다드 어치브먼트. 그 다음에 교사학생 평가명을 배우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왓에 해당하는 것이거든. 얘네들이 이제 크게 보면 Y, 작게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국어과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전체를 다 이제 우리는 또 왓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간략하게 된. 그래서 교사학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 또는 평가를 어떻게 되는지 크게 방향만 이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과마다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교과마다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체육교과는 여기가 엄청 중요해. 여기서 무조건 2점 정도 나. 네,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목표는 다른 교과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보통 잘 나오진 않아. 성격, 예를 들어서 도덕이나 실과에서는 성격 파트에서 문제가 아주 심심치 않게 나. 그다음에 이 내용체계 있잖아요. 내용체계 성취 기준은 수학과에서는 또 많이 나와. 그러니까는 각 과목마다 어느 파트를 많이 봐야 되는지 이제 나와 있어요.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보면 봐봐. 국어과는 성격 파트에 아무것도 안 달렸지, 날개. 기출 문제가 한 번도 안 났다는 거야.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강조점이 앞에 있지 않고 뒤쪽에 이제 약간 있다. 그렇지, 알 수 있겠지. 이걸 내용 체계표라고 하는데 그 내용 체계표에서 심심치 않게 기출 문제가 나왔네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딱 이것만 보고 모든 교과의 강조점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고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오리엔테이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사습 및 평가의 방향. 근데 외우려고 안 해도 이제 10번을 반복하게 될 거야. 왜냐면 10과목이 있으니까. 국수, 사과. 근데 다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사습, 평가의 방향으로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 번 보면 외우게 된다. 그게 바로 귀납의 원리인 거죠. 반복학습. 자, 걱정하지 말고 이제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국어과의 성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국어는 무엇이다?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국어 중요하다라고 이제 역설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에 국어는 교과로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이제 알려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면 국어가 추구하는 역량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외워두는 거야. 별표. 모두 6가지 역량이 있어요. 6대 역량. 이 역량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5주차 때 전체 교육과정 총론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 그 총론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전체 교육과정, 이 국어과 말고 국어과 이제 지엽적인 거 말고 전체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면 학생들이 얻게 되는 역량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2015 교육과정에 전체 역량이 있는데 그
그 역량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관리 역량, 두 번째 그냥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5주차 때 배울 거야.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다음에 세 번째 창의적 사고 역량, 네 번째 심미적 감성 역량, 다섯 번째 의사소통 역량, 여섯 번째 공동체 역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가지 과목을 다 공부하고 바지술도 공부하고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다 공부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 미래 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이다 해서 6가지가 나오는데 밑에 있는 교과들이 얘네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에 하위 요소격인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뭐 의사소통 역량은 국어과나 수학과, 국어과나 영어과에서는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어느 교과에서 되게 중요할까? 도덕 같은데 막 이렇게 중요하니까 자기 교과에서 이 전체 6대 역량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교과에 맞게 약간 세부적인 교과 역량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6대 교육과정 역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국어과 추구한 역량이니까 교과 역량이에요. 교과 역량. 근데 전체 역량이 6가지니까 각 교과에서도 보통 6개 또는 5개 하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국어과에서는 6개가 그대로 있어. 근데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 봐봐.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은 교육과정 역량이 어느 것과 연결될까? 세 번째 거. 그지? 비슷하잖아.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은 두 번째. 지식정보 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그대로네?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은 공동체 역량과 연결되겠네? 문화 향유 역량은 심리적 감성 역량과, 그다음에 자기 성찰 개방 역량은 자기 관리 역량과 이렇게 연결되겠지? 그래서 한번 연결해 놓으면 얘는 잊어버리더라도 얘는 잘 외우게 된다. 왜냐면 얘는 교육과정 총론 5주차에서 배우는 것에 시험 문제 출제됐던 것이야. 그래서 얘는 중요해. 근데 얘도 중요하긴 해. 중요하긴 해. 왜? 교육과정에서 성격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연결시켜 놓고 지금은 외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까먹어도 불안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공부를 할 때 다 제껴가지고 아예 안 외워도 안 외워도 하면 진짜 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혹시라도 미수저가 또 나올 수가 있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시험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지. 그래가지고 얘는 무조건 외우는데 별표 2개인데 얘는 그냥 표시만 해놓고 한 번 외울까 말까 정도.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다 외우고 나면 요것도 외워야지. 두 번째 순위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위를 나눠드려. 기출문제에다가 다음에 기출문제 이웃은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런데 얘는 기출문제 이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 놓고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이해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는 자료 정보 활용 역량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자,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아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과 평가해서 새롭고 도전적인 인물을 표현하거나 만드는 능력을 국어과의 역량 중 뭐라고 할까요? 해서 요게 나와.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얘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서 내가 찝어줄 거야. 어떤 거는 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뒤에 있는 설명이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리해 줄 거니까 이걸 보고 이거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만 외워두면 돼. 마찬가지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말고 자료 정보 활용 역량도 자체적으로 외워두면 좋은데 뭐부터 외운다? 국가 교육과정 전체에 6대 역량 외운 다음에 여력이 되면 교과 역량을 외우는데 교과 역량을 외울 때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외우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유추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얘는 뭐다? 1순위는 아니다. 바로 2순위다. 그럼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국어과의 하위 영역. 그럼 이거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잖아. 국어과는 듣기 말하기 요거 점이야. 그래서 이거 한 영역이야. 읽기, 쓰기, 문법, 문학에 5대 영역이 있어. 수학과의 교과 역량도 있고 수학과의 영역도 있겠지. 수학과에서는 뭐 도형도 가르치고, 그렇지? 기하 파트도 가르치고, 수화 연산도 가르치고, 뭐 확률과 통계도 가르치니까. 자, 그런데 봐봐.
얘는 뭐였다고? 얘는 6대 교과 역량이었다고. 6대 역량 아래 6대 교과 역량이고, 저건 역량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야? 5대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영역. 용어가 달라. 그래서 또 헷갈리면 안 돼.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목표항 봐봐. 목표는 문자. 이게 몇 줄 안 되잖아. 예전에는 막 이런 것들로 막 다 외워서 쓰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요. 옛날에는 진짜 무식하게 08년도 이전에는 이런 것들 막 빵꾸 뚫어놓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봐봐. 다양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총괄 목표라고 그래. 통합되어 있으니까 국어는 이렇게 한다라고.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부 목표라고 불러. 근데 이게 시험이 나오지는 않아.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하다. 근데 가를 보면 기능을 익힌다, 지식을 익힌다, 태도를 익힌다니까 얘는 뭐야? 기능, 지식, 태도라고 하는 걸 되게 중시하는구나. 원래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라고 교육학에서 배운 적 있죠. 뭐? 인지, 심동, 정의라고 들어봤어? 인지, 정의, 행동 들어봤잖아. 이거를 블룸의 교육 목표라고 그래. 블룸이라는 학자가 전체 교과가 인지적인 거 아니면 심동적인 거 아니면 정의적인 거. 예를 들어 심동적인 것은 그런 거 있잖아. 체육과에서 막 엮개 들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것들을 심동적이라고 하는 거. 정의적인 것은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 인지적인 것은 인식하고 지식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각 교과마다 이 인지, 심동, 정의가 약간씩 변형돼서 목표로 제시돼요. 봐봐. 심동적인 영역. 국어과에서 막 힘쓰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의 무시를 하고 인지를 둘로 이렇게 나눈다고. 여기는 사고 기능을 말하는 거야. 사고 기능. 다음에 여기는 지식. 교과 지식. 다음에 여기 태도는 정의적 영역. 얘는 뭐 인지적인 영역이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인지적인 영역과 한 가지 정의적인 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제시하는데 원래는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인 지식보다 과정적인 절차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기능적인 목표를 앞에다 넣었다. 이게 2015 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2009 교육과정에서는 예전에는 지식, 기능, 태도 영역의 목표를 제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좀 더 우세한 것처럼 제시했는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얘네 자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목표항은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라는데 국어과는 기능, 지식, 태도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내용 책임의 성취 기준. 내용 책임 성취 기준은 뭐냐면 진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왓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잖아. 왓. 근데 그 왓 중에서도 진짜 왓에 대한 답이야. 즉 뭐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학년별로.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는데 우리 국외음화도 가르치고 연음목취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홍길동전도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막 나열을 하면 사람들이 뭘 가르쳐야 될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뭐라 그랬지? 영역별로 학년군별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체계로 딱 해놨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영역별로 하위 범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다음에 내용 요소, 다음에 기능을 분류해가지고 아이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도 거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핵심 개념과 얘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일반화된 지식. 알겠지만 개념이라는 것은 뭐야? 딱딱 떨어지는 명사 어구잖아. 일반화된 지식. 일반화라는 건 뭐야? 서술문이지.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듣기에서는 핵심 개념이 듣기 말하기의 본질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듣기 말하기란 이러이러한 그런 것을 애들이 다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듣기 말하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1년 때는 공부 안 하지만 5, 6학년 때 국어의 의사소통이라는 것들을 공부해야 해서 내용 요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년 군별로
이 영역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나타난 표를 내용체계표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는 이렇게 핵심 개념별로 내용 요소가 잘라져 있는데 얘는 안 잘라져 있네? 쭉 연결해서 이 기능이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왜? 얘는 사고 기능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나는 사고 기능이 분절적이 아니야? 분절적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전체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얘는 이제 표가 선이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2022년 별표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갑자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라 이 상호 교섭하기하고 연관된 수업 상황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요소들 뭐 이런 요소들 이제 해주고 듣기 말하기에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이 수업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상호 교섭하기 이걸 이제 쓰도록 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갑자기 이거 외우라 그러면 우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11번째 거를 11번째 거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섭하기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다가 수업 상황을 주고 지금 교사와 학생이 듣기 말하기에서 어떤 기능을 쓰고 있죠? 라고 하면 상호 교섭하기 기능 이런 식으로 쓰게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요거다.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디스코스. 담화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말하자면 정보 전달은 설명문, 설득은 논설문, 친교 및 정서 표현은 문학 작품이나 레터, 서간문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느냐? 목적. 이러한 담화의 유형이 구분 기준이 뭐예요? 목적. 요걸 쓰라고 나왔어. 여기선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올 거야. 목적. 그다음에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기억해라. 왜냐면 듣기 말하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담화의 유형은 요 세 가지가 다 공통되니까. 다음에 듣기 말하기 구성 요소는 화자, 청자, 맥락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과정, 전략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중시하는 핵심 개념의 상위인지 전략,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이 괄호치기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듣기 말하기는 그러면 왜 이렇게 모아놨을까? 듣기 말하기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잖아.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책 읽기는 가능하지만 듣기를 할 때 말하기를 같이 안 하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단 말이죠. 보통 상황에서. 그래서 듣기 말하기를 이게 같이 일어난다는 과정 안에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했고요. 읽기는 달라. 근데 비슷하지? 아까 듣기 말하기의 본질이 있었는데 여기도 본질이 있네? 다음에 목적에 따른 교육인데 똑같이 또 그 교육이 있네? 그러니까는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다. 좀 같은 교과니까.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역시 여기도 아까는 화자 청자였는데 이제 독자 글 맥락이 있고 과정 방법이 있는데 시험에서 나왔던 거 여기 나왔네. 읽기의 방법이 요 네 가지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사실적에는 뭐야? 독자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 추론적에는 뭐야?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 읽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비판적에는 뭐야? 이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치? 국민의힘하고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이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의적에는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 요 읽기의 방법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읽기 과정 점검 말고 네 가지 단계 중에 비판적 이해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2016년에. 그때 당시에는 내용 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평가 파트 있었는데 결국은 요 읽기의 수준을 구분한 것이었는데 요 세 가지 수준이 있었거든. 그중에 비판적 이해 수준이 시험 문제 나왔었다. 그다음에 창의적 이해는 중요한데 이전 교육과정, 2016년은 이전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이고 그때는 요거 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요거 세 개밖에. 그런데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창의적 이해가 추가됐으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요거 세 개만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요게 시험에 나온 거야. 그런데 2015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창의적 이해라는 수준 하나 더 집어넣어서 플러스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얘 한번 나왔으니까. 읽기라는 점검 뭐야? 이거는 여기 이 과정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읽기의 수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쪽 파트에서 기능 파트에서 또 시험 문제 나왔네요. 아까는 상호 교습하기 나왔는데
2020년에는 2020년에는 추론하기가 시험 문제 나왔었다. 이 추론하기는 뭐하고 연결돼? 추론적 이해하고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쓰기 파트. 쓰기 파트도 역시 본질, 다음에 유형, 다음에 구성 요소, 과정, 전략, 태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시험 문제 여기 나왔다 했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는 쓰기 종류의 구분 기준이 무엇이죠?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으로 나눈 것은 글의 뭐에 따른 구분인가요?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해서 목적을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 언제? 2019년. 몇 년 안 됐어. 아주 중요하지. 사람들이 봐봐. 이거 중요해요 라고 하면 이것만 외운다? 근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기준이 뭐예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으로 치는 거야. 사람들이 밑에 있는 하위 요소에만 집중을 할 때 하위 요소라는 건 분류했다는 거잖아. 분류했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 기준을 망각하면 안 돼.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잡다한 것만 막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을 딱 잡아야 돼. 이건 분류는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떤 분류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 다음에 역시 기능 파트에서 독자와 교류하기 2018년에 나왔어요. 독자와 교류하기. 이거 다 주고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험 문제는 진짜 이거 다 줬어. 이거 다 주고 여기까지 주고 수업 내용을 보여주고 지금 한 가지 빠진 기능이 무엇이고 이 수업에서 구현되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여기 시험 문제 나와서 독자와 교류하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문법 파트. 문법 파트여가지고 얘는 좀 다르죠. 보세요. 아까 본질까지 똑같은데 아까는 뭐야? 글의 목적에 따른 글의 분류였잖아. 근데 문법은 뭐 듣기 말하기 이렇게 쓰기가 아니니까 얘는 탐구와 활용이라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글의 단위는 음운, 세그먼트, 단어, 워드, 문장, 센텐스, 담화, 디스코스 있어서 얘는 아까 나왔던 그런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약간 다른 거지? 왜냐면 언어 자료에 대한 분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탐구라는 것은 뭐야? 여러 언어 자료에서 법칙을 끄집어내는 것을 탐구라고 하고 활용은 내가 여는 법칙을 알았으면 여는 법칙에 따라서 발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국어 규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쪽 기능 파트 나온 것이 아니라 관용 표현에 이 관용자를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관용 표현 뭐 다 집이 고래등 같다. 그러면 실제로 고래 모양은 아니잖아. 그렇죠. 굳어져가지고 쓰는 표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뭐 가로치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업 상황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국어과에서 내용 요소하고 어떤 것이 관련이 있느냐 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문학. 문학은 역시 본질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뭐야? 칼레, 장르, 장르, 서정 장르 뭐야? 시, 서사 장르, 소설, 극 장르, 교술 장르, 레터, 에세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까 탐구와 활용이었잖아 문법은. 근데 얘는 수용과 생산. 문학을 수용하는 건 뭐야? 읽고 듣는 거지 문학을. 생산은 모방하거나 해가지고 약간 쓰는 것을 말해. 그런 것들 또 역시 태도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전부 다 뭐로 이루어졌다?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이루어졌는데 시험 문제 보니까 요 핵심 개념에서 나오든지 기능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뭐에선 잘 안 나와? 일반화된 지식에서는 잘 안 나와. 왜냐? 외우기 힘들잖아. 국어과는 그 정도는 이해해 준다고. 근데 이게 일반화된 지식이라는 거는 알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만 막 중요하다가 얘는 국어과에서 뭐에 해당하나요? 핵심 개념. 이렇게 빵꾸나면 안 된단 말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친교 및 정서 표현, 설득, 정보 전달은 아는데 그것이 뭐를 기준으로 한 구분인가요? 목적.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또 분류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핵심 개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아주 기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책, 요거까지는 내용책이래요. 내용책은 내용책의 표라고도 불러. 왜냐면 표로 나와 있잖아. 표는 몇 페이지였어? 하나, 둘, 세 페이지 정도지.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노래, 시, 이야기, 소설이 있고 동요, 동시가 있으면 동요, 동시를 가르칠 때는 어떤 학습 목표를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위주로 가르쳐야 되는지 그거를 그냥 설명 안 해놓으면 어떤 동요를 쓸지 어떤 동시를 쓸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게 바로 성취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체계표에 있는 소재를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한다. 근데 성취 기준은 내용 체계가 2페이지 정도, 3페이지 정도인 거 반해서 얘는 몇십 페이지야, 막 이렇게.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쭉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 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오리엔테이션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이제 보게 되는 거. 어디부터? 성취 기준부터. 자,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볼까? 맨 처음에 뭐 봤죠, 우리? 성격. 그치? 성격 봤잖아. 한 페이지짜리. 그다음에 우리 뭐 봤지? 목표. 한 10줄짜리 봤어? 그다음에 뭐 봤다고? 내용 체계를 봤다고. 근데 내용 체계 플러스 뭘 봐야 돼? 지금 성취 기준을 봐야 된다. 성취 기준이 양이 많으니까 성취 기준을 잠깐 쉬었다가 쭉 보고 그다음에 교사 수미 평가의 방향 2-3페이지니까 그걸 보게 되면 교육 과정이 이제 완료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교육 과정 한 다음에 뭐 한다고? 교과 교육론 공부할 거다. 잠깐만 쉬었다가 성취 기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